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보라색으로. 아, 느낌 있어요. 강금실 장관이 옛날에 보라색으로 선거를 그랬나요? 치렀는데 2006년도 그렇죠. 그 스카프랑. 서울시장 선거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좋습니다. 누가 조언을 누가 아니요, 조언을 해줬나요? 제가 보라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보라색. 색깔 맞추는 거예요? 아니, 신발도 봐주실래요? 보라색. 오, 뭐 보라색에 꽂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신발은 사실 우리 딸이 신다가 버린 거라 의미가 없는데 그냥 보라색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야, 이 보라색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마스크도 벗어볼까요? 진짜 어울려요. 근데 어울려요. 젊어 보이세요, 훨씬. 입술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벗고 해도 되죠. 그럼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니 염색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탈색과 염색을 반복으로 해야 되나요? 뭐지? 일단 그 보라색 트리트먼트로 했어요. 트리트먼트 발라놨다가 감는 거. 색깔 기가 젊어 막히게 잘 보이죠? 나오는데. 그래요? 네, 훨씬 좋습니다. 느낌 있죠, 여러분? 보라색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바쁘게 보내시죠? 그렇죠. 참, 네. 이해찬 대표님 책은 어떻게? 일단 지금 9월 말까지 집필 끝나면 그 이후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쭉 훑어보면서 보충할 거 보충하고 자료하고 뭐 그런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 기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아무리 명민해도 과거 거의 날짜를 기억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꼭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를 틀리세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다 다시 대조하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시간이 체크해야 많이 걸려요. 몇 권 분량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걸 그대로 책으로 내면 몇 권이 되죠. 근데 대표님이 요구하신 건 가능하면 짧고 이해하기 쉽게 대중적으로 한 권이었으면 좋겠다는 까다로운 주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뭐든 사실 늘리는 거는 대충 늘릴 수 있는데 줄이는 건 힘들죠. 쉽잖아. 아무튼 9월 말까지 집필을 하신다면 진짜 바쁜 와중에 또 저희 박시영 TV에 저희 뭐 책은 혹시 보셨나요? 무슨 책?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했다고 메시지 왔는데 도착 안 해서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저에게 뭔가를 붙여놓고 가서 이건가? 하고 제가 어젯밤에 생각했죠. 뭐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갔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책은. 저희가 이제 대선 때까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서 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원래 1부는 아까 저 국민의힘 쪽 동향을 얘기를 주로 하고 2부 이제 최민희 의원님 시간에는 민주당 동향을 중심으로 정치 현안을 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신동근 이 두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개혁 그다음 뭐 기본소득, 뭐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토론회 후보들 토론회 하자 이렇게 좀 나섰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 읽어봤더니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뭐 정치개혁, 기본소득 논쟁하다 좋습니다. 근데 이 정치개혁의 핵심이 뭐로 되어 있냐면 청와대 비서실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 의제를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참여정부 초기에 당청 분리를 사실 우리 까먹었는데 제일 먼저 제기한 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집권하는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동교동계의 끊임없는 태클 속에서 당선된 이후에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일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참여정당을 늘 꿈꾸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당정분리를 하자. 그래서 먼저 그 의제를 던지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해보니까 사실은 당정분리한 상태에서 여당은 정권을 이끄는 게 힘들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청 분리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현실 권력이다 보니 되게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간다는 지적은 민주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정부는 그립이 더 셌죠. 그럼요. 그 상징 인물이 김기춘, 그리고 우병우였고, 그리고 비선 실세로 최순실이 사실상 실세였다는 거는 그만큼 내각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내각 비서실까지도
최순실을 못 이겼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인 집중화된 권력을 견제하자는 건 이거는 뭐 나올 수 있는 나올 거라고 수도 있는데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재부나 이런 데서 파워가 너무 세다. 청와대 정책실이 중심 못 잡으면 쉽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시스템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밸런스 어떤 문제기도 그 하죠. 네. 저기 기존의 그 선출직 권력과 이 그 일반 공무원들 관료 사회와의 어떤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청와대가 그립을 좀 세게 잡으면서 뭔가를 해나간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스템 바꿔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걸 기재부 장관을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사람을 임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쉬운 게 기재부 장관이 늘 관료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재부 장관을 국회 기재위에서 4선 5선한 국회의원들을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행될 경우에는 내각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의심을 받고 있냐면 지금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지금 여론조사가 한동안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골든크로스가 곧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을 그 내각 청와대에서 중심의 내각으로. 정권 운영 이렇게 하니까 이건 벌써부터 새 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죠.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 개혁의 그게 핵심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의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거의 기조발제 비슷하게 해놔버린 거야. 기본소득이나 몇 가지를 기존발전을 한 거죠, 뭐 사실상.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논쟁하고 싶은 내용을 던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 다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딱 규정되어 있어요. 안정지어 버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허황되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제안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보일 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저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치개혁, 그러니까 정치개혁 얘기보다 그러니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게 기본소득 얘기니까 기본소득을 토론 의제로 끌어냈다. 뭐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였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꼭 갖다 붙이는 단어가 뭐냐면 김종민, 신동근, 뭐 홍영표 의원들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친문 핵심 실세인 이걸 꼭 붙여놔요. 신동근 의원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인지. 근데 뭐 홍영표, 김종민 의원은 친문 핵심 맞죠.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 측을 견제하거나 싫어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많은 저 나름대로 정보를 듣는데 원래는 이제 김종민, 신동근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지난주까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특정 캠프에 몸담을 거다. 얘기가 4.0이 옮길 거다. 얘기가 일부 있었죠. 몸담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권에서는 또 많이 그 퍼져 있었거든요. 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세균 총리를 돕고 있었다가 한 발을 뺐거든요. 홍영표 의원도 그랬죠. 예. 그러면서 다른 캠프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파다했는데 여의도권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요 이슈를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냉철하게 그냥 제 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네. 경선판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냐면 구도를 짜는 겁니까? 지금은 경선판이 후보도 경쟁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슈를 띄우면서 이 이슈를 이재명 지사가 받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측면도 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일부러 걸어서 네. 기본소득이 제일 큰 쟁점인데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흔쾌하게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기본소득 논쟁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한다라는 걸 밑바닥에 깐 거거든. 근데 그 위에 노림수는 뭐냐면 이 경선구도 자체를 기본소득의 찬반구도로 만들면 반 이재명 전선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나머지 세력들이 묶어 세울 수 있고 이게 결선 투표로만 간다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구상, 그럼 그 목적, 시너지라는 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시너지라는 건 뒤집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를 판을 흔드는 거죠. 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는 핵심 공약을 흔들어서 판을 한번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후발 그 지고 있는 주자들을 지지하는 쪽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레이코프가 얘기한 기본소득, 사실 지금 이재명의 기본 중심으로 대선판이 여야 넘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 그게 행정수도 이전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리고 이명박의 대우나 됐습니까?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최대한 하려고 애쓰는 중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은 분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국토 균형 발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우나 같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박정희의 영광을 다시 살리자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토목부흥이죠. 토목부흥. 저 토건부흥. 근데 사실 안 되는 거 우리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늘 대선판에선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붙으면 하자는 쪽이 국민들 마음을 얻게 돼 이게 있는 원래 거예요. 이제 미래 의제를 그렇죠. 그 선점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신복지 그것도 살짝 끼워넣었어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기본소득만 하는 게 아니라 신복지도 좀 다루자. 자, 이렇게 근데 왜 신복지는 안 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는 지금 이 복지라는 단어는 수정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 고전적 자본주의를 대체한 이후 조금씩 수정해 가고 있는 핵심 개념이 복지예요. 그런데 이 복지 개념이 들어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신복지고 노동복지고 뭘 해봤자 복지에 있어서는 혹시 정의당이 노동복지를 내걸면 그건 이제 의미 있는 의제가 되겠지만 무슨 이름을 붙여도 이 복지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운 의제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기본 시리즈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게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이 양극화, 이거 1점 극화죠, 사실은. 1점 극화인데 이 1점 극화의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누구든지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돼. 이재명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고민해서. 그러니까 계속 기본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으로 이재명 후보를 흔들겠다. 이건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현실 그 대선판에서 힘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기본으로 갈 테고 이 기본이 아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이슈에 주도권을 이재명 지사 완전히 확실히 줬죠. 확실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다른 정책 발표를 하더라도 귀에 별로 안 들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책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비판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걱정스러웠던 지점은 저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그 여의도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여기 나와서도 본인은 전체 정치 경험을 치면 일천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의회 정치에 굉장히 이제 노련한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청와대가 구성이 됐을 때 청와대 힘 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건 뭐 제가 우려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언론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언론은 늘 과다하게 갈등을 부추기고 특히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준석과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1위 간에 윤석열과 이준석 간에 저런 갈등이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언론이 총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20%대 10%대로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은 늘 민주당의 갈등이 10이면 그 10을 100으로 부풀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추격하는 후보들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좋은 언론 환경을 이용해서 1위를 공격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쟁점이 좀 없었죠. 어제 TV 토론회를 봤습니다만 TV 토론회는 황교익 이겼죠. 야 근데 부동산 문제를 다뤘는데 공황파.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재밌었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전략을 잘 세웠더라고. 여성 문제를 성평등, 네네.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추가 발언도 일부를 그냥 박용진 의원에 대한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뭐 공격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했던 거를 그냥 하시더라고. 상당히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장면들이. 토론의 기술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캠프 전략 같은데 네, 지난번에도 청년 정책을 던졌어요. 네. 이번엔 여성 정책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정책 경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선언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뭐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저는 뭐 좀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근데 정봉주 의원하고 저희 100분 토론을 같이 했어요. 네. 아, 그렇죠. 그런데 진짜 봉도사더라 이제. 아, 도사예요? 진짜 그냥 도사였어요? 거기서 국민의힘 쪽에 당신들 그럼 집니다 뭐 이렇게 최근에 봉도사도 있고 이도사도 있는데요. 이준석 도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에 5% 진다. 또 이도사, 봉도사는 국힘은 절대 못 이긴다. 봉도사는 저 오세훈 얘기만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안 되는 얘기를. 그 봉도사가 이낙연 캠프에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라고. 그런데 안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송에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지? 저희 뭐 자주 얘기해요. 먼저 해라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도움 될 거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이 그럼 1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저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 캠프가 이걸 분석해서 뭔가를 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 1위가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대한민국 정치권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국회예요. 이재명 후보한테 지사직 사퇴하라 안 먹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사? 그거 뭐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만둬?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1인데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사퇴하라는 얘기에 훨씬 국민들은 힘을 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국회에서 오래 안 머물러서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눈높이가 국민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력이 좋은 후보일수록 눈높이는 좀 엘리트들에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낙연 후보가 지금이라도 따라잡으려면 예를 들면 황교익 건 같은 거는 아니 경기도 관광공사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익 씨 문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재명은 윤석열과 싸우는데 이낙연은 황교익과 싸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구도고 다른 후보가 다 공격을 하면 이낙연 후보는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뭘 이러십니까. 저렇게 유명한 대중적 스타가 민주당 쪽에 와준 게 아유 그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쌓고 가는 순간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헷갈리던 분들이 아 저거지 대인배지 이렇게. 근데 신경민 전 의원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네 그리고 친일을 갖다 붙이고 이건 너무 심해요. 그건 이제 황교익 선생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겠지만 그 친일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일베 측에서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나 시비를 걸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황교익 선생이 계속 그 SNS 통해서 불편한 기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신경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한 것 같은데 이거는 참 좀 너무 이거 사태를 어떻게 너무 커졌잖아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오리무중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무지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가 자기가 가기에 막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왜 누군가가 그 부산에서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좀 새로운 관광 개념을 만들어 보자고 누군가가 한번 응모해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했을 거야.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과 가까웠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떨어지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그 점수를 매겨서 3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친일파다 뭐다 뭐 그렇죠. 오사카 가라 뭐 도쿄 가라 이러니까 열받을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황교익 선생의 반응도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분도 지금 화가 난 거야. 맺힌 게 많아서. 화가 나신 건데. 지금은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지지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거기에 완전 지금 몰입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게 그 성공한 연예인들의 특징이죠. 어떤 하나에 꽂히면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더 황당한 건 이재명 지사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다 덮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또 대통령 아니, 근데 전체 이건- 여권한테 제일 안 좋은 이슈. 이걸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이낙연 후보한테 아주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인데 민주당이 다 나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그렇죠. 나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별거 아닌 걸로 싸우네? 그렇게 험한 말을 이렇게 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험한 말이 오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상황들 보면서 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정치권 쪽팔린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권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을 이렇게 만든 저는 결정적 책임이 신경민 의원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 대개 흐름이 뭐 이게 관광공사 자리에 황교익 선생이 연연할 것도 아니고 이게 막 논란이 되고 뭐 두 총리 출신이 막 그러면 이 지사도 그런가 이거 받아들일 용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신경민 의원이 인격 모독에다가 막 해버리니까 지금 황교익 선생은 좀 황당해서 막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 네. 보니까 뭐 다른 생각도 없어요. 오직 실존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단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도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나 네. 또 이낙연 후보의 부인인 김숙희 여사 이런 기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와요. 여러 활동 사항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인들이 네. 적극적으로 좀 물론 이제 뭐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경청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김정숙 여사를 잘 벤치마킹한 거죠. 김정숙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참패하고 물러나시잖아요. 그 전에 그 이후에 거의 광주에 가셔서 살다시피 그렇죠. 하면서 그게 언론에 전혀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광주의 민심을 막 파고들은 그 그 입소문이 벤치마킹한 무서웠죠. 거예요. 네. 그리고 여사님은 워낙 건강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주무시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광주 바닥이 확 졸았다고 하거든요. 그 벤치마킹이라 좋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나 김숙희 여사가 둘 다 좋으세요. 대중 밝죠? 친화력도 있고 밝죠. 아주 좋으세요. 밝아. 네, 밝아. 둘 다 그거 환하고. 중요한 거. 그런데 앞으로는 김숙희 여사는 사실 전남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조금만 전남에는 힘을 기울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이렇게 확장하셔야 다르죠. 되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광주에 더 공략해야 되고 이런 거죠. 조건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이게 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못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좋아 보여요. 이게 만약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그러면 윤석열 부인은 원래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왜 원래 하나? 보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뭐 하죠. 야권 후보, 뭐 여권 후보들의 부인들의 선거 뭐 이러면서 딱 나오는데 이게 없잖아. 한동안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재명, 이낙연 뭐 행보에서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우선 제 이낙연 후보의 행보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경북 안동 가서 그 선비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점수 따는 행보고 이게 어떤 행보도 본인에게 쪼여야 돼요. 이게 경상도 말로 쪼인다 그래. 아주 어울릴 때. 아 저기 그 행보 참. 존총님이 지금 왜 황교안을 옹호하나요라고 했는데 황교익 황교안 얘기는 언급을 한 바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황교익 선생을 자꾸 사람들이 황교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바로 잡고 갑시다. 황교익. 예.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광주 가고 하이도 가고 거기에 김홍걸 씨가 대동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건 역시 DJ 정신을 본받겠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는 가장 눈에 띄는 행보였습니다. 네거티브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질르니까 이낙연 후보도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채널 A 토론회에서도 네거티브를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그거만 해도 사람들이 화면을 볼 때 우리처럼 귀를 쫑긋하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화내고 있네? 얼굴이 붉어졌네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없으니까. 저는 채널 A 토론 모처럼 봤거든요. TV 토론 잘 안 보다가 재밌던데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사회자가 조금 미숙했죠. 사회자가 진짜 별로. 사회자가 도발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후보 6분은 지금 토론 능력이 계속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 명이 서서 하는 토론에 제가 봤을 때 모두 다 적응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시간
엄한 데 쓰시고 본인 이야기 못하고 그리고 뭐 예컨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공격도 잘 못하고 방어도 잘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 토론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얘기해 주셨지만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할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략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추미애 후보,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주춤하다가 조금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지지하는 분들 마음이 굉장히 아플 텐데 이 반격의 실마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추미애 후보처럼 개혁성도 강하고 원칙이 있고 민주당 맨이 한 10% 정도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지지율이 빠진 건 이낙연 캠프가 치고 올라오면서 네거티브했기 때문입니다.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추미애 후보는 지금 지지율 올리기 전략보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추미애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추미애는 정말 민주당 맨이구나. 추미애는 정말 개혁을 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 저런 사람은 차기에도 귀하게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지율 1, 2%에 연연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전의 모멘텀이라는 게 지금 지지율 숫자 가지고 지금 생각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일 점수를 잃은 걸 박용진 후보라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어제도 공항파 이런 말은 정말 말장난하고 있구나. 네. 공항파가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두 공항파가 김포공항으로 뭐 성남공항을 이전하자 이것도 아니었어요. 둘이 빡 그 충돌해서 싸우는데 공항파라고 하니 말장난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의 진위를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걸로 공격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들은 정말 이게 뭐지 할 것 같아요. 어제 하이라이트는 그거였지. 네. 역세권을 100만 원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내가 없어요. 언제 그랬어? 이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네네.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순발력 있고 막 받아친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도전자일 땐 가능한 태도인데 1위 후보일 때 받아치는 걸 잘하는 건 사실 그건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아.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 정세균 총리도 많이 토론 능력이 향상됐던데. 우선 정세균 짧게 본인 페이스대로 방송 진행자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랐어. 그런데 그 정세균 총리 우선 외모가 좋잖아요. 이미지도 좋고 그랬죠. 근데 저는 어제 놀란 장면은 총리 두 분께서 1분 찬스 발언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이 쓰는 거거든요. 임팩트 있게 공군 그 성추행 사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이재명 후보 비난했어서 그것도 캠프가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어제 딱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그 대표한테 그 비판을 딱 했잖아요. 일본 그 외교 문제 터졌을 때 무역 마찰 있었을 때 당신 왜 안 갔냐. 예를 들면 일본 통인데 지일 뭐라고 하지? 지일파라고 지일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런 관계들도 있는데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뭐 총리 일정은 외교부에서 다 따주고 짜주고 그 얘기하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총리가 어이가 그랬죠. 없어서. 난 총리 아니 그 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허허 웃었죠. 그 장면은 이낙연 후보한테는 대단히 마이너스. 그럼요. 나는 그거가 굉장히 컸어. 어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뭐랄까 이낙연 후보가 말 잘하는 건 아는데 그 말 잘하는 말 중에 진정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들은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바로 후임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딱 지적을 해주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낙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제가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기자들은 뭐 중요한 깜짝 놀라. 그런데 안 쓰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자들의 태도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야, 그거 내 김두관 의원도 봤는데 옛날보다 확실히 늘었어. 네, 역시 늘은 거야. 그래서 토론 능력도 늘었고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도 굉장히 좀 능수능란해진 것 같아요. 네. 김두관 후보는 막 대놓고 자기 인지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토론회에 좀 아쉬운 건 유머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왜 유머가 지금 유머가 아니라 네거티브를 할까 말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자꾸 서로 까서 좋을 거 없다 저는 생각되는데 그 까더라도 유머로서 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이 방송이 무슨 친 이낙연 방송이다 이러는데 박시영은 너무 객관적이라 탈이에요. 아니 양쪽에서 다 욕하더라고. 그건 객관적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게 두 군데서 욕먹는다고 쌍욕이 되는. 내가 그래서 오래 살 것 같다. 맞아, 쌍욕. 근데 저는 사실은 대선을 1992년에 DJ 공보팀에 들어가서 연설문 쓰면서 대선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연설문 쓰고 그 자료, 그 공보팀이죠. 그런 걸 하다 보면 흐름을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사모는 제가 가입할 수 없었지만 시민운동 하니까 근데 사실상 노사모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쭉 이렇게 보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선은 시대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있냐예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게 흔히 토론의 스킬, 네거티브로 뭐 1, 2%, 3, 4%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 대세 지장 없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에 답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기준으로 봐요. 지금 이재명 캠프의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아닐까? 두 가지 어떤 거? 하나는 여전히 이제 그 극문들이 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대표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대중이.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극렬 지지자 중에 일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풀운동 하자 그랬을 때도 화낸 분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풀운동 하자니까 그때 댓글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선풀운동하라 그래. 표 하나 준다는 것뿐이야. 이렇게 한 분들 있었거든요. 선풀이 싫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최근에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지지를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데 댓글이나 뭐 SNS를 보면 온통 이재명 지사 욕이에요. 이 부분은 당황스러울 아니 근데 것이다. 제가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 나올 때도 그 얘기 해줬는데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25% 지지를 받으면 나머지 후보들 다 합치면 뭐 25% 가까이 된다 치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재명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지사는 25% 지지 세력이 있으면 75%는 지금 국면에서 물론 유보층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75% 정도는 비판에 가담한다고. 국민의힘 쪽도 비판하고.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열렬 지지층도 비판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판 쪽이 많다고 볼 수밖에 당연하지. 그런데 이런 거지.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냐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도한다면 상처를 안 받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면 후보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래서 글은 걔네 그쪽에서 쓰고.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상대는 이재명인데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 지사님이 집단지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그 SNS 상에 댓글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 점은 잘 아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사와 이 지사 주변 사람들이 비주류라는 말이 붙기가 민망할 정도의 비주류잖아요.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래도 부산 상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경상도의 중농 출신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정말 힘들게 그리고 살았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한이야. 도시빈민의 아들이야. 그렇죠. 이 도시빈민의 역사도 처절하거든요. 광주 대단지 폭동부터 막 이 처절한 역사의 산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창이 없어. 초등학교 동창들이야 뭐 시골 가 있는 거고 검정고시는 동기가 없잖아요. 처음으로 동기가 생긴 게 중대 법대 친구들인데 그 분위기 뻔하지 않아요. 검정고시 출신이랑 누가 놀아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정동영 결을 시작했고 정동영이 국민의당으로 가버렸으니 사실
혼자 비비면서 큰 거잖아요. 정말 비주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주류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비주류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주류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장당한 거야. 그냥 막 이런 주류 의식. 그 아마 부분이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기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 책임을 져야 져야 하는 된다. 입장을 이렇게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많이 극복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뭐 국회의원 정도만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뭐. 그건 많이 달라.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거. 완전 멘붕 왔을 거예요, 같아. 제가. 자,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고민 안 물어봐요? 이낙연 캠프 고민. 그거야 골든크로스를 8월 말에 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그렇죠. 가장 그게 제일 큰 큰 고민이고. 고민일 두 것 번째. 같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에게 새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정신은 새로움을 요구하는데 새로움이 없다는 본질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이낙연 캠프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자꾸 그 황교익 그 선생 같은 그런 분하고 그 캠프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경기관광공사 캠프 되는 거야. 사장 캠프. 그래서 이거 빨리 탈피해서 적극적인 의제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또 민주당 상황을 또 짚어봤습니다. 네. 대선 때까지 또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보라 요정 우리 최민희 의원님 보내드립니다. 네. 보내드리고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